13억 원. 저는 66세까지 그런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제 손에 들여오기까지 딸에게 배신당하고 사기꾼들에게 모욕당해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20년 동안 장롱 깊숙이 숨겨져 있던 한 벌의 옷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이 이야기는 그날 아침 낯선 남자가 제 가게 앞에서 서성거리기 시작한 때부터 시작됩니다. 12월 중순 서울 종로구 골목 안쪽에 자리한 제 한복집 앞을 걸어가는데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어슬렁거리고 있더군요. 나이는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검은색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어요. 저는 66세, 이 가게를 40년 넘게 운영해왔습니다. 웬만한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데 이런 이른 시간에 모르는 사람이 가게 앞에서 서성거리니 용 찜찜했죠. 혹시 도둑이나 사기꾼은 아닐까 싶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강미정 사장님 맞으시죠? 남자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아,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정수호라고 하는데요. 따님 남편분, 그러니까 사위분의 친척입니다. 사위의 친척이라뇨? 딸 은영이가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지났는데 사위 쪽 가족들과는 거의 만날 일이 없었거든요. 결혼식 때 한 번 본 것 외에는 따로 연락할 일도 없었고요. 아, 그러시군요. 무슨 일이시라고요? 이런 곳에서 말하기가 그런데요.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하면서 얘기할까요? 사실 사장님께서 큰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큰 결정이라니 뭔가 심상치 않은 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평생 바느질로만 살아온 사람이라 별다른 큰 결정할 일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사위가 뭔가 사업을 하면서 조언이라도 구하려는 건 아닐까 싶었죠. 지금은 가게 문을 열어야 해서요.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연락 주세요. 아, 네. 그럼 명함 하나 드릴게요.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호라는 남자는 명함을 건네주고는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명함을 보니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라고 적혀 있더군요. 부동산업자가 왜 사위의 친척이라며 찾아왔을까요? 뭔가 이상했지만 일단 가게부터 열어야겠다 싶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늘 그랬듯 은은한 나무 냄새와 함께 실, 바늘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40년이 넘도록 이 냄새를 맡으며 살아왔으니 이제는 집 냄새보다 더 친숙했습니다. 오른쪽 벽 한쪽에는 완성된 한복들이 걸려 있고 왼쪽에는 원단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죠. 그런데 그날따라 가게 안쪽 국선진 곳에 있는 오래된 장롱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어요. 아마 20년도 더 된 장롱일 겐데 평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문득 호기심이 생겨서 장롱 문을 열어봤어요. 그 순간 눈부신 금빛이 번쩍하며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장롱 맨 안쪽에 곱게 개어져 있던 한복 한 벌이었어요. 금실로 수놓은 무늬가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훌리의 복 같기도 하고 궁중의 복 같기도 했죠. 저도 한복을 40년 넘게 다뤄왔으면 이렇게 정교하고 화려한 금실 자수는 처음 봤어요. 언제 누가 맡겨둔 건지 왜 이 장롱 깊숙이 보관되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오래전에 손님이 맡겨둔 채로 찾아가지 않은 것 같아요. 옷감을 만져보니 비단의 질감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보통 한복에 쓰이는 비단과는 완전히 달랐죠. 더 부드럽고 윤기가 흘렀어요. 금실 자수도 하나하나 손으로 놓은 것 같은데 이런 정도의 솜씨라면 궁중 침선비나 최고급 장인이 아니면 불가능할 거예요. 참 신기하네. 혼자 중얼거리며 다시 장롱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으로는 계속 그 금빛 홀레복이 신경 쓰였어요.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아침에 만난 정수호라는 남자와 이 신비로운 옷이 무슨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곧 첫 손님이 들어와서 그런 생각은 잠시 접어두었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 금빛 올려복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저는 25살에 이 한복집을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1984년이었으니 벌써 40년이 다 되어 가네요. 처음엔 작은 방 하나에서 시작했어요. 재봉틀 한 대와 바느질 도구들이 전부였죠. 남편 영수는 공무원이었는데 월급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느질로라도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바느질을 좋아했고 특히 한복 만들기에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손님도 많지 않았고 한 벌 만들어도 받는 돈이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요.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바늘을 잡고 있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나는 것도 다반사였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만든 한복을 입은 분들이 하나둘씩 소문을 내주시더라고요. 바느질이 꼼꼼하고 맵시가 좋다면서요. 그러면서 점점 단골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1980년대 말부터는 정말 바쁜 시절이었어요. 그때가 한복이 가장 인기 있을 때였거든요. 특히 70년대, 80년대 유명 연예인들의 무대 의상을 몇 번 맡게 되었는데 그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가수 남진 씨의 무대 한복을 만들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정말 멋있게 잘 어울린다고 하시면서 다른 연예인들에게도 소개해 주셨어요. 그 덕분에 이미자 씨, 나훈아 씨 같은 분들의 의상도 만들게 되었죠. 미정 씨 솜씨는 정말 대단해요. 이런 한복은 처음 봐요. 이미자 씨가 한복을 입어보시고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옷을 입고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벅찼어요. 그 시절 번 돈으로 딸 은영이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은영이는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서울 시내 좋은 대학 경영학과에 들어갔죠. 대학 등록금이 만만치 않았지만 제가 밤낮으로 바느질해서 모두 해결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공부를 더 못해서. 은영이가 가끔 그런 말을 했지만 저는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뻤습니다. 제가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딸만큼은 꼭 대학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은영이가 대학 다닐 때도 용돈을 넉넉히 줬어요.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말이죠. 가끔 은영이가 예쁜 옷을 사달라고 하면 바로바로 사줬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 옷을 새로 산 적이 없으면서도 말이에요. 그런데 1999년 남편 영수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간암이었습니다. 의사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고 했죠. 그때부터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병원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나갔거든요. 그동안 모아둔 돈도 금세 바닥났어요. 결국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수는 2005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5년 넘게 투병했지만 결국 이길 수 없었죠. 남편을 보내고 나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딸 은영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오직 빚 갚는 것과 은영이 결혼 준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매달 대출 이자만 해도 상당했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어요. 바느질이 제 전부였으니까요. 은영이가 2019년에 결혼했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사회민수도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회사원이라고 했는데 은영이를 잘 대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결혼식 비용도 제가 다 부담했어요. 예식장, 신혼집, 혼수까지 모두 말이죠. 그때까지 모아둔 돈을 거의 다 썼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했거든요. 결혼 후 빚도 다 갚았어요. 2022년에 마지막 대출금을 상환했을 때 그 기분을 잊을 수 없어요. 정말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제 가게가 완전히 제 것이 되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죠. 하지만 은영이는 결혼 후 점점 연락이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신혼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가고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 정도만 했지요. 그래도 저는 이해했어요. 은영이도 바쁘게 살고 있을 테니까. 제가 40년 넘게 바느질로 키운 딸이 잘 살고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2024년 10월 어느 날 은영이가 갑자기 가게로 찾아왔어요. 결혼 후 거의 찾아온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얼굴이 뭔가 어두워 보였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어머, 은영아, 왜 갑자기? 무슨 일 있나? 은영이는 평소와 달리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하더라고요. 뭔가 어려운 얘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차라도 한 잔 끓여주려고 했는데 은영이가 손을 저었습니다. 엄마, 사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그래? 무슨 얘긴데? 민수 오빠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자금이 좀 부족해서요. 사업이라뇨? 민수는 회사원이라고 들었는데 갑자기 사업을 한다는 게 이상했어요. 하지만 사위가 하는 일이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래? 무슨 사업인데? 음식점이요. 치킨집을 하려고 해요. 요즘 치킨 사업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치킨집이라니요. 요즘 정말 많긴 하죠. 그런데 자금이 부족하다는 게 걱정되었어요. 그런데 자금이 얼마나 부족한데? 그게요, 엄마. 죄송한데 엄마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잠깐만요.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바로 갚을 거예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자고요? 겨우 2년 전에 빚을 다 갚고 이제야 제 것이 된 가게를 말이에요. 은영아, 그건 안 돼. 엄마가 평생 이 가게 하나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담보를 잡아? 엄마, 정말 급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민수 오빠도 회사 그만두고 준비한 건데 지금 포기할 수 없다고 해요. 은영이의 목소리가 점점 간절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가게는 제 전부였거든요. 안 돼. 절대 안 돼. 다른 방법을 찾아봐. 엄마가 이럴 줄 알았어요. 역시 남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은영이의 말투가 차갑게 변했어요. 남일이라니요. 딸과 사위를 남이라고 생각할 제가 아닌데 말이에요. 은영아, 그게 아니라 이 가게는 정말 안 돼. 엄마가 40년 넘게. 됐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은영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씩씩거리며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딸이 그렇게 차갑게 구는 게 너무 상처였거든요. 며칠이 지나고 11월 초쯤이었어요. 은행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강미정 고객님, 근저당 설정 관련해서 연락드렸는데요. 네? 근저당이 뭔가요? 고객님 명의로 된 한복집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혹시 모르고 계셨나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근저당이 설정될 수 있죠? 그럴 리 없는데요? 제가 그런 적 없어요. 서류상으로는 고객님의 임감도장으로 처리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전화를 끊고 급하게 서류함을 뒤져봤습니다. 임감도장이 없었습니다. 평소에 꼼꼼히 보관하던 임감도장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때 문득 떠오른 게 며칠 전 은영이가 다녀간 일이었어요. 설마 은영이가? 다음날 바로 은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은영아, 엄마 임감도장 어디 있나? 임감도장이요? 모르는데요? 은영아, 솔직히 얘기해. 네가 가져간 거지? 한참 침묵이 흐르더니 은영이가 대답했어요. 엄마가 안 해준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민수 오빠가 정말 급하다고 했거든요. 머리가 띵해졌어요.
제 딸이 제 몰래 임감도장을 가져가서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니요. 은영아,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업만 잘 되면 금방 갚을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대출을 받은 지 일주일도 안 되어 잠적해버린 거예요. 치킨집은커녕 아예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거죠. 은영아, 민수는 어디 간 거야? 대출금은 어떻게 할 거야? 엄마, 저도 몰라요. 민수 오빠가 갑자기 연락을 안 받아요. 뭐라고? 그럼 이 돈은 누가 갚는다는 거야? 엄마,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은영이의 목소리는 전혀 미안해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도 피해자인 양 말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딸을 낳아서 키운 게 한스러웠습니다. 민수가 잠적한 지 일주일 후 그 정소호라는 난자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중년 여자 한 명과 함께 왔더군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배웠던 정소호입니다. 아, 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사실 민수 씨가 저희 쪽 돈도 많이 빌려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상의하러 왔습니다. 민수가 다른 데서도 돈을 빌렸다니요.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분은 민수 씨 고모시고요. 고모라고 소개된 여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제게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가게 안을 훑어보더라고요. 어머, 여기가 그 유명한 한복집이에요? 생각보다 낡았네요. 첫마디부터 기분이 나빴습니다. 40년 넘게 운영해온 제 가게를 낡았다니요. 정수호가 말을 이었어요.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가게를 처분하셔서 빚을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가게를 처분하라고요? 네, 요즘 이런 전통 한복집은 사업이 잘 안 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한복을 언제 입어요? 명절 때나 잠깐 입지. 그 말을 들으니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온 일을 그렇게 쉽게 평가절하 하다니요. 그런데 이 근처 부동산 시세를 보니까 많이 올랐더라고요. 잘 정리하시면 빚 갚고도 남을 거예요. 민수의 고모라는 여자가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어차피 나이도 있으신데 이런 힘든 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이참에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그런데 이 가게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정수호가 고모에게 물었어요. 저를 빼놓고 제 가게 얘기를 하는 거였죠. 글쎄요. 이 정도 낡은 건물이면 많이 쳐줘도 2억이나 받을까요? 요즘 한복집 같은 건 아무 다 안 사잖아요. 2억이라고요? 제가 40년 넘게 가까운 이 가게가 고작 2억이라뇨? 그것도 많이 쳐준다면서요. 사장님, 어떠세요? 저희가 좋은 매수자를 찾아드릴 수 있어요. 수수료도 많이 받지 않을게요. 정말 뻔뻔했어요. 민수가 제 가게를 담보로 돈을 빌리고 잠적했는데 그 친척들이 와서 가게를 팔라고 하다니요. 안 됩니다. 제 가게는 절대 팔지 않아요. 사장님, 그럼 대출금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매달 이자만 해도 상당할 텐데. 정소의 말이 맞았어요. 매달 대출 이자가 200만 원이 넘었거든요. 제 가게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죠.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에이, 사장님,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나이도 있으신데 언제까지 바느질로 버티실 거예요? 민수의 고모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어요.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가세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어머, 왜 이러세요? 좋은 얘기 하러 온 건데. 좋은 얘기요? 민수가 제 가게를 담보로 돈을 빌리고 잠적했는데 그 친척들이 와서 가게를 팔라고 하는 게 좋은 얘기인가요? 사장님, 화내지 마세요. 저희도 피해자예요. 민수 씨한테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 정수호가 달래를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나가세요. 당장 나가요. 다시는 여기 나타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나빠질 거예요.
두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40년 넘게 이 가게 하나로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문득 아침에 갔던 그 금빛 홀레복이 생각났어요. 장롱을 열고 다시 꺼내봤습니다. 어두운 가게 안에서도 금실이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이 옷도 주인을 잃고 여기 있네. 혼자 중얼거리며 옷을 쓰다듬어 봤어요. 정말 정교한 솜씨였어요. 이런 옷을 만든 장인은 분명히 자부심을 가지고 만들었을 거예요. 저처럼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제 가게는 헐값에 팔려나가게 생겼어요. 40년의 세월과 정성이 고작 2억이라니. 민수의 고무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요즘 한복집 같은 건 아무도 안 사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평생을 바친 이 일이 정말 그렇게 가치 없는 일일까요? 70년대, 80년대 최고의 연예인들이 제 손으로 만든 옷을 입고 무대에 섰는데 말이에요. 금빛 홀예복을 다시 장롱에 넣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름다운 옷도 언젠가는 쓰레기통에 버려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그 가치를 몰라주니까요. 그날 밤만 정말 길었어요.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고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은영에 대한 실망감, 민수에 대한 분노,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까지요. 다음 날부터 저는 어떻게든 대출이자라도 갚아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요즘 한복을 찾는 사람들이 예전만큼 많지 않거든요. 젊은 분들은 대부분 대여점을 이용하고 맞춤으로 한복을 주문하는 손님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바느질을 했어요. 66세의 나이에는 분명 무리였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거든요.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결렸어요. 눈도 예전만큼 좋지 않아서 자주 실수를 했죠.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다 보면 하루가 금세 지나갔지만 벌어들이는 돈은 대출 이자에도 못 미쳤어요. 이러다가 정말 가게를 잃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 한편에서는 정수호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차라리 가게를 팔고 작은 원룸에서 조용히 사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고요. 12월 어느 날 저녁 너무 피곤해서 바느질을 멈추고 잠깐 TV를 켰어요. 교육방송에서 다큐멘터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목이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 의상이었어요.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우리 전통 의상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궁중에서 입던 예복들은 대부분이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소실되었죠. 화면에는 박물관에 전시된 한복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홀례복은 1920년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왕족의 후손이 홀례를 위해 특별히 주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화면에 나온 홀례복이 제 가게 장롱 속에 있는 그 옷과 너무 비슷했거든요. 금실 자수의 패턴이나 색깔, 전체적인 디자인이 거의 똑같았어요. 이런 최고급 궁중 예복은 현재 시가로 따지면 수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수억 원이라고요? 저는 얼른 리모컨으로 볼륨을 높였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귀중한 유물들이 개인 소장품으로 흩어져 있거나 심지어 주인도 모르는 채로 창고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끝나자마자 저는 바로 장롱으로 달려갔어요. 금빛 홀례복을 꺼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TV에서 본 것과 정말 똑같았어요. 금실로 수놓은 봉황무늬, 구름과 꽃 문양, 그리고 옷감의 질감까지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이 옷이...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만약 이 옷이 정말 1920년대 궁중 예복이라면
그리고 정말 수억 원의 가치가 있다면? 하지만 혼자서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전문가에게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보여줘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 생각난 게 원단상인 잼 사장님이었어요. 30년 넘게 거래해온 분인데 한복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시거든요. 특히 옛날 옷들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셨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김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사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가게에 좀 와주실 수 있나요? 좀 이상한 옷이 하나 있어서요. 이상한 옷이요? 무슨 옷인데?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서요. 직접 보시면 아실 거예요. 김 사장님은 흔쾌히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30년 넘게 거래하면서 제가 이런 부탁을 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점심때쯤 김 사장님이 오셨어요. 60대 중반의 분인데 한복업계에서는 정말 유명한 분이에요. 할아버지 때부터 원단 장사를 해오신 집안이라 옛날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아시거든요. 미정 씨, 무슨 옷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이거예요. 저는 금빛 호리아복을 꺼내서 보여드렸어요. 김 사장님이 그 옷을 보는 순간 표정이 확 달라졌습니다. 어?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저희 가게 장롱에서 발견했어요. 언제부터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김 사장님은 옷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더라고요. 손으로 만져보고 금실 자수도 하나씩 살펴보셨어요. 미정 씨, 이거 진짜야. 진짜가 뭐가 진짜라는 거예요? 이건 1920년대에 만들어진 궁중 예복이야. 그것도 최고급으로 말이야. 김 사장님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제 예감이 맞았던 거예요. 김 사장님은 계속해서 옷을 자세히 살펴보셨어요. 마치 고고학자가 유물을 발견한 것처럼 신중하게 말이죠. 미종 씨, 이 옷이 언제부터 여기 있었다고 했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20년은 넘었을 거예요. 어떤 손님이 맡겨두고 안 찾아간 것 같아요. 20년 전이면 2004년쯤이네. 그때가 한복붐이 한창일 때였지. 김 사장님이 옷의 안감까지 뒤져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작은 표식 같은 걸 발견하셨어요. 여기 봐, 이거. 안감에 작은 한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너무 작아서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거였죠. 이건 제작자의 서명 같은 거야. 조선 후기나 일제강점기 초기에 궁중 침선비들이 이렇게 표시를 남겼거든. 그럼 정말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확실해. 이 금실도 보통 금실이 아니야. 순금을 실로 뽑아서 만든 거거든. 요즘엔 이런 금실을 구할 수도 없어. 김 사장님이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비단도 봐. 이건 중국에서 수입한 최고급 비단이야. 당시에 이런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왕족이나 최고의 관료들 뿐이었거든. 저는 점점 놀라고 있었어요. 제 가게 장론에 이런 귀중한 옷이 숨어 있었다니요. 그런데 사장님, 이런 옷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을까요? 김 사장님이 잠깐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미정 씨, 이건 문화재급이야. 제대로 보관만 한다면 최소 5억, 많으면 10억도 받을 수 있을 거야. 5억에서 10억이라니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요? 정말이야. 요즘 외국 콜렉터들이 이런 한국 전통 의상에 관심이 많거든. 특히 이 정도 보존 상태가 좋은 건 정말 드물어. 김 사장님이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작년에 비슷한 시대의 궁중 예복이 경매에서 8억에 낙찰된 적이 있어. 그런데 그건 이것보다 상태가 별로였거든.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대출 이자 걱정에 밤잠을 설쳤는데 갑자기 몇억 원짜리 보물이 눈앞에 나타난 거였죠. 그런데 사장님, 이걸 어떻게 팔 수 있을까요? 일단 전문가한테 정확한 감정을 받아야 해. 그 다음에 경매회사에 맡기면 돼. 김 사장님이 아는 문화재 전문가를 소개해 주셨어요. 서울대에서 한국미술사를 가르치는 교수님이라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 그 교수님이 직접 가게로 오셨어요.
50대 초반의 깔끔한 분이었는데 옷을 보자마자 감탄사를 연발하셨어요. 정말 놀랍네요. 이런 완벽한 상태의 1920년대 궁중 예복을 보게 될 줄 몰랐어요. 교수님은 휴대용 현미경까지 가져와서 옷을 정밀하게 조사하셨어요. 이 금실자수의 기법이나 패턴을 보면 명확히 왕족 후손의 홀레복으로 판단됩니다. 어머, 1920년대 초반 순정 효왕후의 친족 중 누군가를 위해 제작된 것 같네요. 순정 효왕후라니요. 조선의 마지막 황후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정말 귀중한 거군요. 물론입니다. 현재 이런 수준의 궁중예복은 국립중앙박물관에도 몇 점 없어요. 교수님은 정식 감정사를 써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경매회사도 소개해 주셨고요. 일주일 후 감정서가 나왔어요. 1920년대 초반 제작 추정, 왕족 홀예복, 문화재적 가치 인정,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예상 경매가는 8억에서 12억 원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12억 원이라니요? 저는 감정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봤어요. 꿈이 아닌가 싶어서 뺨도 꼬집어 봤고요. 경매회사에 연락했더니 다음 달에 있을 전통미술품 경매에 출품할 수 있다고 했는데 수수료가 낙찰가의 15%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먼저 보관 작업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지금도 상태가 좋지만 전문적으로 보관하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보건 전문가도 소개받았어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일했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보건비로 500만 원이 들었지만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원래도 아름다웠던 옷이 마치 막 만들어진 것처럼 화려해졌거든요. 이제 준비 끝났네요. 경매에서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보건 전문가분이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드디어 경매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2024년 12월 15일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이 제가 이 가게를 시작한 지 정확히 40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경매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정장을 입었어요. 평생 바느질 복만 입고 살았는데 이런 중요한 날에 제대로 된 옷을 입어야겠다 싶었거든요. 경매장은 압구정동에 있는 유명한 미술품 경매 회사였어요. 처음 가보는 곳이라 조금 긴장되었지만 40년간 바느질로 다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강미정 고객님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경매회사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어요. 제 홀레복은 오늘 경매의 하이라이트 상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경매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꽤 많이 보였습니다. 오늘 출품된 조선 왕족 홀레복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네요. 해외 컬렉터들도 많이 와 있어요. 담당 직원이 귀뜸해 주었어요. 정말 기대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제 홀레복 차례가 되었어요. 경매사가 마이크를 잡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메인 상품입니다. 1920년대 초반에 제작된 조선 왕족의 홀레복으로 순금실 자수와 최고급 비단으로 만들어진 문화재급 작품입니다. 화면에 제 홀레복이 크게 나타났어요. 조명을 받아 금실이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시작가는 5억 원입니다. 5억 5천! 바로 누군가가 손을 들었어요. 외국인이었습니다. 6억! 이번에는 한국인이 응답했어요. 7억! 7억 5천! 가격이 계속 올라갔어요. 제 심장도 따라서 빨리 뛰었습니다. 8억! 9억! 10억! 드디어 10억을 넘어섰어요.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11억! 11억 5천! 이제 2명의 외국인 컬렉터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어요. 한 명은 미국인 같았고 다른 한 명은 일본인 같았습니다. 12억! 미국인이 12억을 외쳤어요. 일본인이 잠깐 망설이더니 포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12억의 낙찰 예정입니다. 더 높은 가격 없으십니까? 그때 갑자기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12억 5천! 한국의 어떤 박물관에서 온 분이었어요. 한국의 문화유산을
해외로 유출시키지 않겠다는 의지인 것 같았습니다. 미국인이 다시 손을 들었어요. 13억. 하지만 박물관 쪽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3억 5천. 결국 미국인이 포기했어요. 아마 예산의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3억 5천에 낙찰됩니다. 경매사의 망치가 내려왔어요. 박수 소리가 경매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40년간 바느질로 살아온 제 인생이 이렇게 보상받는다니요.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11억 원이 넘는 돈이 제 손에 들어올 예정이었어요. 먼저 민수가 만든 대출부터 갚았습니다. 4억 원이었는데 이제 제 가게는 완전히 자유로워졌어요. 그 다음에는 주택연금에 가입했어요. 나머지 돈으로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만큼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경매가 끝나고 며칠 후 정수호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혼자였고 표정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장님, 축하드려요. 소문 들었어요. 무슨 소문 말이에요? 한복이 경매에서 13억에 낙찰되었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세요. 정수호의 목소리엔 존경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 제 가게를 헐값에 팔라고 했던 그 사람 맞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가게 매매 생각은 안 하세요? 이제면 정말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을 텐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이 가게는 제 평생의 터전이에요. 돈이 생겼다고 팔 생각은 없어요. 은영이도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몇 달 만에 보는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축하해요. 그런데 그 돈으로 뭐 할 거예요? 글쎄, 네가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은영이가 당황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은영아, 네가 엄마 인감도장 훔쳐서 가게 담보로 대출 받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관심 있는 척하니? 은영이가 할 말이 없었나 봐요. 한참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지? 네가 그랬을 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은영이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어요. 언젠가는 용서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대출 걱정도 없고 노후 걱정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바느질 솜씨가 이렇게 큰 보상으로 돌아왔다는 게 뿌듯합니다. 어제도 단골 손님이 한복을 맞추러 오셨어요. 사장님, 소문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죠. 그런데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라 40년간 바느질에 쏟은 제 정성과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말이에요. 오늘도 가게 앞에 서서 간판을 바라봤어요. 미정 한복이라는 작은 간판이지만 이제는 정말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혼자 중얼거렸어요. 내 바느질이 날 배신하진 않았네. 사람은 몰라도. 4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이 작은 기적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